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하는데요. 자,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고용시장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고용복지연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이슈죠. 당장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가능할지부터 논란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33년까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입법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를 좁히는 겁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 만큼 소득 공백을 메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이 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원을 훌쩍 넘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민주당 정년특위 관계자는 신규 채용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연내 입법이 힘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또 있는데요. 이건 논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손보는 법안입니다. 이 사법부 독립훼손 논란도 제기되거든요. 구자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는 사법행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를 깨는 데 있습니다. 법관 인사를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맡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재판을 제기할 만한 법관 인사를 단행할 거라 우려해왔습니다. 충분히 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체제 하에서 인사도 위원 인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했다고 인사를 해버릴까 우려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은 재임 기간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의 최우선 처리를 예고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헌법상 재판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놓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이후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재판중지법을 하지 말아달라는 대통령의 의사에 변함없다며 당에도 오늘 오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판사가 없는데 재판중지법이 무슨 실익이 있냐며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없이 추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이 재판중지법을 할 때냐며 상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공세했습니다.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압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담당 판사 13명을 공개 호명했습니다. 한 명씩 실명을 부르면서 재판 재개를 압박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오후 예산 논의를 위해 이곳 경북 도청을 찾았는데요. 재판 중지법 백지화에 일정이 끝나자마자 더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라는 겁니다. 개딸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면 당장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안희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당에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법안 통과되면 욕먹을 수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에이펙 성과도 더 알려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하는데 이 법 논란으로 주요 현안 덮여져선 안 된다 이겁니다. 네, 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 실익은 없다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건 실익 아닙니까? 일단 제가 여권 기류를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국감 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고 아, 법을 다시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진짜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법 추진이 실익이 없더라고 보더라고요. 먼저 계속 언급할수록 논란만 커지고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또 이미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판사가 실제로 재개하기도 어렵다고 본 거고요. 또 만약에 법원이 진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재개를 한다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나서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뭐 여러 솔직히 관련된 사법 개혁안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후퇴하거나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 깨는 법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오늘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시키겠다면서 일단 이 법을요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요 삼권 분립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 매년 2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데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못하게 막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보면은 여당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 5개 재판 또 재개할 만한 판사를 해당 재판부에 콕 집어서 배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해왔습니다.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민주당은요 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에만 집중하라는 뜻에서 이 법안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좀
대법원장 인사권을 건드린다는 게 결국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더군요. 비판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일단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직위를 받는 법원 행정처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 통과되면요. 법원 행정처가 사라지고 법원 밖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이 된다. 또 정치 사법부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은 뭐 대통령 재판이나 또 대통령 측근 재판 결국은 집권 여당이 원하는 인사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법안 논의 단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하는 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실제 개입했느냐. 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 수뇌부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인지 정진상 전 실장인지 관심인데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문은 유 전 본부장을 중간 관리자로 규정했습니다. 유 씨도 대장동 사업 시행자를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정진상에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재판부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시정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혜의 발단을 성남시장 재선에 대한 민간업자들 기여로 판단한 겁니다. 수뇌부 일원으로 지목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390여 차례 언급했지만 직접 민간업자들을 시행자로 정한 사정이나 이들에게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그런데 이 1심 판결 후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는 건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처장, 과거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었죠. 야당은 그럴 거면 대통령 변호인이나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 사이에서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너무 황당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과 혐의는 무죄라고 말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또다시 이 대통령을 감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법제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할 말을 했을 뿐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러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평소에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이 표출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사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 간에 맺은 관세와 안보 합의, 아직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질 않았죠. 이게 나와야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통령실 이번 주 내로 나올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될지 여부가 막판 변수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이번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이 당장 이번 팩트시트에 담길지는 확정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연료를 군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장관 승인이나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술적, 행정적 논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원하는 건 전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프랑스식 핵추진 잠수함인데 미국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핵 추진 잠수함이 팩트시트에 들어가더라도 미국에서 건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정 기자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핵 잠수함 도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 말만 보면 이렇습니다. 핵 연료 문제는 해결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라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요. 핵 잠수함을 만들 기술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으니 연료만 넣으면 도입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해주겠다고는 했잖아요. 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요. 미국으로부터 이 두 가지 오케이를 받아야 합니다. 핵 연료 사용, 그리고 이 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동의입니다. 핵 연료 사용은 오케이를 받았다고 해도 아직 이 뒷부분이 남아있죠.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적시된 군사적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든 아니면 별도 협정을 체결하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확답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 건조하라고 쓴 거는요? 네, 그게 또 새로운 변수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글을 올렸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앞으로는 좀 인심 쓰는 듯하고 뒤로는 발목 잡는 격 아니냐, 트럼프의 되치기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물어본 전문가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필리조선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핵 잠수함을 건설할 환경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한 10년 이상은 걸리고 또 미국 수출 잠수함이라 법과 제도도 따라야 돼서 그거는 마치 만들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 뭐 산 넘어 산이네요. 네, 늘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필리조선소 이야기를 꺼낸 건 국내용으로 좀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미지 우리 보고 거기서만 만들라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줄 거라고 100% 단언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걸 해주려면 두 가지. 군사적 사용을 허가해줘야 하고 한국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팩트시트입니다. 핵 연료 문구는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네 글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핵 잠수함인데요. 이게 포함이 안 될 경우 지루할 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 도입에 물꼬는 텄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는 기자 홍지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콕 집어 이 부동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6년 전 배우자가 경매로 산 짜투리 도로 이 감정가가 30배가 뛰었다며 차라리 떴다방을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만든 만평입니다. 찬진도로란 표지판과 30배 짭짜레란 말풍선을 그려놨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배우자가 경매로 9,200만 원에 낙찰받은 도로의 현 시세가 24억 원이 넘는다며 30배 가까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풍자한 겁니다. 해당 도로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오면 보이는 주택가 사이길인데요. (202제곱미터) 60평 정도 되는 긴 도로를 매입한 겁니다. 도로는 쓸모가 없잖아요. 뭔가 투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 내 인간이 얼마든지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만 사는 거지. 일반인은 감히 이거 살 생각을 못하죠.
주 의원은 전문가도 혀를 내두른다면서 대출 금지를 주도한 이 원장은 위선적 삶을 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금감원장을 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떡다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 측은 공직 이전에 투자한 사안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늘 법정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 곽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준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법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다시 신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자신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순차적으로 전달됐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태도도 비난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타겟팅만 많이 해서 곽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만찬 때 했다는 발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기서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비상대권 발언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잡아오라고 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증언을 듣고 웃었고 변호인단도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는데요. 마트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식자재 마트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건물 천장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치고 건물 옆부분 외벽은 불길에 녹아버렸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차 위에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경기 양주시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10시 37분쯤. 장을 보러 온 손님들과 마트 직원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짙은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긴급 안전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이라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벽을 일일이 뜯어내면서 물을 뿌린 끝에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에야 진화를 마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 건물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여행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어머니가 숨졌는데요. 한국으로 여행 온 첫날이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자 여성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갑자기 흰색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 여성들을 덮칩니다. 신호 위반하면서 쫙 가더라고. 깜짝 놀랐죠. 왜 차가 저기 들어가 있지? 차량은 공원 한복판까지 밀고 들어갔고 구급대원들이 가림막을 펴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서울 흥인지문 앞 교차로에서 전기차가 행인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쯤. 차에 치인 행인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였는데 심정지 상태인 50대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30대 딸도 무릎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고 근처 성곽 구경을 하려다 변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30대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1km 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굵은 말뚝이 설치돼 있었지만 음주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이렇게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뽑혀버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배 안에 은밀히 숨겨둔 비밀 창고에서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어선이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딱 걸린 건데요. 몰래 잡은 갈치며 병어며 10톤이 넘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작은 나무 판자로 된 문이 서서히 열리자 널찍한 창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재 저희 대원 이명희 비밀 어창내 내부에 몰래 잡은 어획물이 한가득입니다. 어창 깊숙한 내 너비.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이 불법 조업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나선 해경은 이들 어선에서 비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갈치와 병어 등 어획물 10톤이 나왔는데 조업 일지엔 기록이 없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물고기를 더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적발 다음 날 담보금 4천만 원씩 내고 석방됐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중국 어선의 조업 재개 시기에 맞춰 해경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어선이 허가를 받은 척 조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업소 사장이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수십 명의 돈을 뜯어냈는데요. 그런데 전화한 사람 업소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폐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던 남성에게 업소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마사지 운영했던 사장인데, 네네, 4월 18일 날 저희 가게 이용해 주시면서, 문제될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업소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다며 돈을 안 주면 가족에게 퍼뜨린다고 협박합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마사지 받고 저희 매니저랑 서비스 받고 장면들을 녹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 그래요? 네. 장난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피 안 드린 쪽으로 합의 전화를 드린 건데. 이런 전화를 받고 60여 명이 보낸 돈이 5억 원이나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마사지 업체 사장도 아니었고 퍼뜨린다는 영상도 없었습니다. 영업에 도움이 되는 앱이라며 마사지 업체 사장들에게 앱 설치용 링크를 보낸 다음 링크를 누르면 해킹으로 업소 방문자들의 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업주 행세를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을 범죄 단체 조직과 공갈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사기가 기승이었죠. 군부대를 사칭해 대리구매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는데 이 노쇼 사기 역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저희 김상혁입니다. 견적서는 월요일 날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거 지금 박스당 얼마 정도 해요? 12만 원에 박스당 나가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며 공문에 결제 확약서를 보냅니다. 이후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난해 말 기승을 부린 대리구매 사기입니다. 정당이나 대통령 경호처를 사칭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문에 그쪽으로 방문하게 돼서 방을 한 10개 정도 예약하고 싶어서요.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 건수는 560여 건, 피해액은 69억 원이 넘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인 걸 파악했습니다. 인터폴 국정원과 함께 시아누쿠빌에 있는 콜센터를 급습해 3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국내 총책과 조직원 등 110여 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노쇼 사기를 벌이는 콜센터와 가상의 대리구매 물품 판매점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들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혼 가전을 직원가로 싸게 사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지점장 계좌로 돈을 보낸 건데요. 그 지점장이 잠적해버렸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신랑 안모 씨. 지난 9월 TV와 에어컨 등 혼수용품들을 가전 매장에서 장만하려다 1,000만 원 넘게 날렸습니다.
직원 할인가로 살 수 있다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가맹점 지점장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때 보냈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요? 네, 그 직원 할인가 넣어드렸으면 끝까지 4%까지 다 넣어드리는 거잖아요. 지점장이 돈을 챙겨 지난달 31일 잠적하면서 결혼식이 5달 앞으로 다가온 안 씨 신혼집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게 친분이었거든요. 하도 많이 났거든요. 40분. 안 씨처럼 예비 신혼부부 수십 명이 떼인 돈만 억대에 이릅니다.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잘 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지점장 잠적 이후 문제의 매장은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이 매장에 가전제품을 공급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일어난 개인적 일탈이라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가맹점 지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AI 깐부 효과일까요? 에이펙 기간 글로벌 CEO들의 치맥 회동이 몰고 온 AI 훈풍이 코스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했고 코스피도 함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맺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10% 이상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11만 전자 고지에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최초로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18대 시총 기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한국에 26만 장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공급 대상으로 발표된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역시 주가가 올랐고 젠슨 황 CEO의 협력 발언에 로봇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4,22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긴 지 1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또 지난주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협력 재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와의 AI 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17만 원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증권사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인들의 격이 없는 치맥 회동, 장소 선정부터 선물 준비까지 화제였는데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딸 34살의 메디슨 황이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대한해 동시에 러브샷을 합니다. 한국과 엔비디아의 AI 동맹을 공식화한 치맥 회동은 황 CEO가 이재용, 정의선 두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회동 준비 과정에서 황 CEO의 딸 메디슨 황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슨 황은 친한 친구나 동반자를 뜻하는 가게 이름에 주목해 장소 선정에 관여한 것은 물론 황 CEO가 이재용, 정의선 회장에게 선물한 일본 술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황 CEO를 밀착 수행했습니다. 치맥 회동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접견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ma'am. Welcome to APEC.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따님이거든요. She's your daughter. Indeed. 사람 믿어지는데 너무 젊으세요. You look too young to have a daughter this old. She's 34 years old. 그러시구나. 비밀, 우리나라에는 그 비밀인데.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I made it up. 1990년생인 메디슨 황은 2020년 엔비디아에 입사했으며 황 CEO의 전 세계 주요 강연에 자주 동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말 그대로 불장인데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오히려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발표한 올 3분기 실적에서 단연 눈에 띈 건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버핏은 올해 3분기에만 8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현금을 늘렸습니다.
작년 2분기를 끝으로 5개 분기 동안 아예 주식을 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현금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540조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금성 자산인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는 게 배당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1%밖에 안 돼요. 역대 최저치예요. 채권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주식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월가에선 버핏이 지금의 미 증시를 고점으로 보고 언제 올지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버핏 회장은 이번 실적 발표를 끝으로 60년간 지켜온 자신의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을 부회장에게 넘깁니다. The time has arrived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t year end. 월가에선 버핏 없는 버크셔의 투자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이례적인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요즘 새벽 배송 금지 여부가 논란이죠. 금지를 반대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찬성하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판단해 보시죠.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에 마주 앉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의원. 새벽 배송 금지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고강도 장시간 심야 노동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새벽 배송 금지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배송 금지를, 한 전 대표는 금지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3회차 배송을 그 야간 배송 안에서 무리하게 감당하고 있고 야간 노동 배송하시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일하고 있다. 교통 상황이 야간에는 뻥뻥 뚫리죠. 주차 편하고 그리고 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강요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 전 의원은 새벽 배송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며 핵심 시간인 자정부터 5시까지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현실 가능성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0시에서 5시 사이에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없애려고 하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0시에서 5시 사이에 배송 기사들이 택배를 하지 않으면 새벽에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초심야 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민노총과 달리 쿠팡노조는 새벽 배송 기사 2,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반대했다며 사실상의 해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추억이 한번 잠겨보실까요? 수십 년 전 소시적에 먹었던 과자나 라면, 그때 그 맛으로 식품업계가 복고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연기 기자입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진짜 옛날 그 맛이에요. 국내 한 라면 회사가 1960년대 출시됐던 국내 최초 라면을 리뉴얼해 재출시했습니다. 1963년에 제조된 라면 제품은 이렇게 닭 디자인이 들어간 모양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출시된 라면 제품은 당시 사용했던 재료와 제조 연도를 앞세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 또 생각하면서 한번 또 먹어보죠. 뭐. 다른 식품 회사들도 올해 1970년에서 80년대 출시됐다 단종된 제품들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새로 출시된 라면은 당시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고 과자는 당시와 디자인이 유사한 봉지를 사용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1980년대 만들어진 떠먹는 요거트 제품도 단종됐다 올해 상반기 다시 출시됐습니다. 기업들이 복고 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세대별로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감성을 새롭고 트렌디하게 느끼게 합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고 오랜 역사 동안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회사가 운영되었다라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기업의 기념일 등에 맞춰 오랜 정통성 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종로에 있는 문화유산 종묘.
이 그 맞은편에 최고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유산청은 경관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또 괜찮다거든요. 한번 볼까요? 김동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는 재개발 사업지 세운 4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42m 높이의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높이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서울시와 인근 상인들은 높이 제한이 풀리면서 20년 넘게 표류하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훼손해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빚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종묘 정전의 상월대입니다. 저 방향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하늘뷰가 이렇게 빌딩뷰로 바뀌어 버린다는 게 유산청의 주장입니다. 일부 시민들도 문화유산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건물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죠?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반면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이 들어설 세운 4구역이 종묘와 180m 떨어져 있어 문화재 법적 보호 기준인 100m 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와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서울시가 6개월 전 서울 일부 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효과는 어땠을까요? 자, 김승희 기자가 그 킥보드 없는 거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반포 학원가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홍대 거리입니다. 부딪힐 뻔한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네, 이제 그게 많이 없어져서 요새는 좀 다니기가 좀 수월하고. 원래는 이제 킥보드 막 둘이서 타고 다니고 하면은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레드로드 중심 거리입니다. 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고요. 여기저기 방치돼 있던 킥보드들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금지거리 인근에서 생활하는 시민 500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8명꼴로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98.4%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도 금지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보행자와 킥보드의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몸에 새기는 문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몸을 뒤덮은 위협적인 문신도 있지만 흉터를 보듬어주는 문신도 있습니다. 송치현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5년 전 사고 이후 남은 수술 자국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검고 이러다 보니까 첫 이미지가 좀 세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수술 자국까지 있으니까 서비스직을 많이 했었는데 가리기 바빴던 흉터에 6살 난 아들을 문신으로 새깁니다. 아빠의 상처를 아들이 가려주는, 꾸며주는. 하나하나 이렇게 수술 자국을 봉합시켜주는 그런. 예. 나중에 여기 옆에 딸 하려고요. 2번 수술해서 여기 하나 또 있잖아요. 감추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보여줄 거 있어? 집중해봐. 집중하래. 봐봐. 이거 너야. 근데 못생겨. 못생겼어? 완전 새로운 것 같아요. 수술 자국이 보여도 너무 이뻐요. 누군가의 상처를 예술로 재창조하는 것도 문신사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불법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지난 9월 법이 바뀌며 불법 낙인을 떼게 됐습니다. 위법이라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업을 받으시고 신고하고 이제 작업비를 못 내겠다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범죄자 주제에 막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생각도 나면서 이제 그런 소리는 안 듣겠다 싶기도 하고. 자해 흔적을 안고 살아온 여성. 제가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좀 막대했어요. 그때부터 자해를 시작했는데 상처에 장미꽃을 새기며 새 삶을 다짐합니다. 보셨어요?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생각 이상으로. 팔을 숨기지 않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에 장점이 되게 커가지고. 문신사 조합이 결성되고 법 개정까지 걸린 시간 6년. 이들의 다음 도전은 문신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타투는 누군가의 외모예요. 모자이크 처리라고 가린다는 거는 외모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에 성조기 마크를 달고 헬기에서 내리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먼저 도착해 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함께 방문한 건 2017년 송영무 전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 이후 8년 만입니다. 양 장관은 함께 헬기를 타고 이동해 JSA 경비대대 한미대대장에게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마을을 보고 바로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랐다. 한미가 공동으로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자. 한미 양국은 이번 방문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일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해 안 장관과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미 간 국방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위비 증액, 함정 건조 및 MRO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 달 넘게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식량마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가족과 함께 화려한 헬로윈 파티를 열어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턱시도 차림의 사람들 앞에서 깃털이 달린 화려한 복장을 한 댄서가 춤을 춥니다. 한쪽에선 가수들이 흥겹게 노래를 부릅니다. 금빛 장식으로 가득한 파티가 열린 곳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입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했는데 마치 스콧 피츠제럴드 원작의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연상케 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참석자들도 장녀 이방카 부부와 루비오 국무장관 등 측근들입니다. 하지만 파티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됐고 특히 미 농무부가 재원 고갈을 이유로 저소득층 4,200만 명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대통령이 호화 파티를 연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Now we have to choose either to feed ourselves or to pay the bills. I feel as if the government doesn't care.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히며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재개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일본에서 열리는 총리배 스모 대회에 다카이치 총리는 시상대에 오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모 경기장인 도쿄 위에 한 남성이 쓰러지자 여성 의료진이 다급히 올라와 응급 조치를 합니다. 이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17세기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남성의 싸움터라는 전통을 이유로 경기장에 들어온 여성 의료진을 내쫓은 겁니다. 7년 전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사람 목숨보다 전통이 우선이냐는 비판이 일자 일본 스모협회는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금지 전통은 여전합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총리도 경기장 위에 올라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스모협회가 다카이치 총리가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경기장에 오를 수 없다는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뜻인데 다카이치 총리의 트로피 전달을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일본 총리배로 열리는 스모 경기에서 아베, 이시바 등 역대 총리들은 한 번씩 시상을 하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첫 여성 도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도 지난달 스모 선수 은퇴식에 참여했는데 남성들과 달리 경기장 아래에서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본 내선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백악관의 이스트윙,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 해 허물고 있죠. 120년 역사의 상징적 공간이 철거되는 공사 현장, 그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트럭들이 미국 백악관 안팎을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남은 흙과 자재를 인근 골프장에 쌓아둡니다. 포크레인이 부수는 것은 백악관 동간 이스트윙입니다. 1902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건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허물고 그 자리에 8,400제곱미터, 약 2,500평 규모의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며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인 건물의 해체 소식에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공사 현장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관광지가 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수학여행으로 온 미국 중학생들부터 단체 여행으로 온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공사 장면을 보러 방문했습니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어수선해지자 경호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백악관 이스트윙으로 향할 수 있는 길목입니다. 지금은 2중, 3중으로 펜스가 쳐져 있고 허가받은 사람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No press. 한쪽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트럼프 세력이 공사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We think the president's doing a wonderful job putting a ballroom in that's been sadly been needed for many, many, many decades. He and some very wealthy donors are paying for it. You can't really see much of the demolition because now he's fearful of the backlash about his palace that he's building. 공사 특수 효과를 받는 것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사설 박물관입니다. 공사 때문에 백악관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백악관 투어가 중단되자 백악관 내부를 재현한 이 박물관에 방문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이스트윙 해체를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은 티셔츠와 머그컵 등 이른바 애도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멕시코에서 대낮에 그것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현장에서 한 시장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범죄 조직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멕시코의 전통 축제가 벌어지던 현지 시각 그제 갑자기 총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시의 시장 만조 로드리게스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장은 7발의 총격 중 최소 3발을 맞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 3명 중 2명은 체포됐고 1명은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범죄 조직 소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 역시 범죄 조직에 의한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피습 소식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주 정부 청사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구급차를 들어 올리고 사고 피해자를 구하러 몰려듭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구급차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부부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남미와 호주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크기가 테니스 공만 했습니다. 우박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이 소식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굵은 우박이 비와 함께 쏟아지자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한 아이는 쏟아지는 우박을 피하려 벤치 밑에 몸을 웅크리고 숨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 주말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 남미 일부 지역에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테니스공 크기만 한 것도 있었던 가운데 농작물이 파괴되고 수백 채의 주택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시속 50km가 넘는 돌풍과 함께 폭우도 몰아쳤는데 우박으로 부서진 지붕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며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슷한 시각 거대 우박은 호주도 덮쳤습니다. 직경 8cm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자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운전자는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퀸즐랜드의 한 학교 축제 현장에서는 우박에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은 학생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축제 현장에 설치된 천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번개가 계속 내리치고 사람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잠시 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천막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대학 축제 현장에서 시속 95km의 강풍이 불어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오늘 출근길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배경이지만 시민들의 옷차림은 영락없는 겨울인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내일부터 평년 기온 회복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 주 후반까지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고요. 부산은 11도로 두 자릿수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구 18도로 큰 추위 걱정은 없지만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